커다란 창문을 열고 난 그냥 영화를 보네. 창밖의 영화. 찌뿌두루만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저희 창밖의 영화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주예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여름애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서은선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역대급으로 자주 네. 만나게 됐네요. 저희 3일만. 3일 만이에요? 이틀? 화요일이니까. 그러네. 거의 3일 만에 만났습니다. 오늘 예린 씨 꾸러기. 여름애님 크리스마스. 저는 뒤늦은 크리스마스. 오늘 은성 감독님 좀 제가 좋아하는 블랙 앤 화이트의 시크한 룩을. 맞아요. 네, 감독님 느낌 많이 나네요. 오피스룩? 남자 약간 보이시하지 않아요? 평소에요? 은선 씨 약간 막 원피스, 네. 치마 이런 거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네, 요새는 아니 있어요 많이. 사실 되게 얼굴은 되게 여성스럽게 생겼잖아요. 네, 오늘도 이렇게 영양가 없는 패션 얘기로 시작을 해봤고요. 오랜만에 만난 게 아니라 뭐 할 얘기가 많지는 않지만 무슨 일 있으신 거 있나요? 아니요. 일상의 연속. 그냥 영화 한 편 같이 네. 준비했죠. 네. 그리고 뭐 은성 감독님은 작품 하나 짧게 준비 중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많을 때 좀 몰아서 녹음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혹시 바빠지실까봐.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추천 영화를 저희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부탁 하나만 들어줘를 네. 아보카도 김치키님의 네. 추천 영화로 다뤄봤고요. 오늘은 댓글로 네. 이 영화를 추천해주신 저희 청취자분이 계셔서 저희가 다루기로 했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죄 많은 소녀. 네. 한국 영화입니다. 네. 네, 2019년에 다루는 첫 번째 한국 영화고요. 독립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독립영화입니다. 감독님은 김의석 감독님이시고요. 이 작품이 데뷔작이시죠. 네. 네. 은선 감독님 이 얘기 해도 되나요? 은선 감독님과 같은 네. 한국영화 아카데미 출신의 네. 감독님이시고 그쪽 자본으로 찍은 네. 영화죠. 이 영화가 이제 데뷔작인 동시에 그 한국영화 아카데미에서 이제 그 정규 과정이 1년이거든요. 그 1년 동안 단편 졸업 작품을 찍고 이제 졸업을 해요. 그 졸업생들 중에서 장편 시나리오를 선발을 해서 뽑힌 사람이 이제 장편 제작 연구 과정이라는 그 프로젝트에 장편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네. 뭐 선발되는 거예요. 그리고 뽑히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이제 제 많은 소녀고요. 이렇게 장편 영화로 만들어져서 개봉을 한 영화들이 뭐 그 윤성현 감독의 파수꾼이나 네. 그 홍석재 감독의 소셜포비아, 뭐 그리고 그 감독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네, 성실한 나라 앨리스. 네, 그 감독님도 이렇게 장편 연구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영화 장편 데뷔를 하셨던 감독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세 편의 영화들이 다 평단에서 네. 좋은 평가를 받았었고, 저도 파수꾼만 봤는데, 네, 세 편 중에는 저도 파수꾼을 참 좋게 봤었어요. 네. 저도 좋아하는 영화예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연구 과정을 통해서 영화가 나온다 하면, 어느 정도 믿고 보는 독립영화?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하겠네요. 최근에는 좀 이제, 그 배우들도, 뭐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정현 배우가 나왔었고, 뭐 소셜포비아는 그 영화로 같이 이제 상승세를 타긴 했지만 뭐 변요한 배우라던가 유준열 배우 뭐 그런 분들도 이제 출연을 해주셨고, 이 영화를 그냥 좀 어떤 가능성을 많이 보고 배우들도 도전 혹은 뭐 출연을 이제 결심해주시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파수꾼에서는 이재훈 배우가 그죠. 네. 지금은 뭐 탑스타인데 그때 처음 데뷔라고 해야 되나?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죠.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죄 많은 소녀의 주연인 전여빈 배우가 굉장히 핫한 배우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연기력도 인정을 받아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신인상을 또 수상을 하셨고요. 배우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전여빈, 서영화. 서영화 배우는 좀 아실 네, 것 많이 같아요. 그죠. 네. 저 얼굴이나 음성이 굉장히 개성적이시고 네. 홍상수 영화- 감독 영화 많이 많이 나오시죠? 저는 그 기억이 나는 게 살인의 추억. 저도 그게 제일 강렬한 진짜. 것 같아요. 뭐였지? 살인의 추억에서 그 언덕 위에 사는 피해자 한 명으로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손이 부드럽다고 네. 이제 진술을 하는 그 여고생들 사이에서는 약간 귀신 같은 존재의 여잔데 이제 자기 얼굴을 봐서 그죠. 그런가? 그래가지고 산에서 몰래 이제 살고 있는 피해자. 하도 어렸을 때 봐서 음. 그 서영화 배우님하고 매칭이 잘 안 되긴 하네요. 한 번 더 봐야겠다. 근데 그 진술하는 그 목소리가 맞아요. 너무 목소리가 정말 인상적이어가지고.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얼굴이 그렇게 뭐라 그러죠? 많이 안 나와요. 그 한 장면에서 맞아. 그 창호지 문을 뚫고 눈으로 이제 바깥에 누가 있나 쳐다보는 부분부터 해서 그분의 얼굴은 노출이 많이 안 되는데 음성이 정말 독보적이고 기억에 많이 남아서 약간 최적의 캐스팅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여빈, 서영화 두 배우 모두 연기가 굉장히 탄탄하고요. 그 외에 이 영화가 여자 고등학생들의 세계 속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많은 젊은 배우들이 나와요. 네. 고원희, 유재명 배우는 형사, 네. 전소니, 이봄, 그리고 서현우 배우는 담임 선생님. 선생님. 네. 이렇게 기타 등등 많습니다. 줄거리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네, 은선 씨. 네, 이거는 제가 준비했어요. 3일 만에 만나서 안 놀라셨어요. 네. 영화는, 그, 학교로 추정되는 복도 계단에, 이제 여자 고등학생들의 그 실루엣으로 세 컷의 몽타주가 와, 나오고 디테일하게. 있죠. 컷. 네. 아, 맞아요. 그리고 그 실루엣에서 음성이 나오죠. 겹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이 기다리던 친구가 돌아왔다 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지금 말씀해주신 그 학교의 장면과 함께 겹치면서 전환되죠. 그리고 남자는 담임 선생님이었고요. 서현우 배우가 연기합니다. 네. 그 옆에는 한 여학생이 서 있어요. 선생님이 들어가 앉으라고 하니까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교탁 앞에 선 여학생은 말을 하는 대신에 이제 수화를 시작을 합니다. 표정도 심각하고 수화도 꽤 길어요. 이제 시간을 재보니까 한 45초 정도 수화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자막이 나오지 않아서 관객들은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그거는 교실에 있는 학생들도 아마 그럴 걸로 추정이 됩니다. 수화가 끝나면 학생들은 이제 좀 힘없이 박수를 치고요. 그 여학생은 자리로 돌아갑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건 단발머리 소녀예요. 이제 학교에서 야외로 나와 있고요. 화장품 가게 안에 있는 두 소녀를 유리문 밖에서 보고 있는 소녀가 있어요. 그 소녀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두 소녀를 흘끔 쳐다보는데 눈이 마주쳐요. 하지만 서로 아는 척은 하지 않죠. 그 둘 중에 한 명은 앞서 등장한 수화하던 소녀고요. 이때 음악이 깔리는데 선우정아 씨가 이제 싱어송라이터 선우정아 씨가 음악을 했는데 굉장히 어두운 느낌의 기계적인 사운드. 그러니까 음악이라기보다는 뭐 꾹꾹꾹꾹 뭐 이런 식의 약간 네. 계속 소음과 음악의 중간 지점에 있는 사운드가 깔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황 전체적으로 되게 무겁고 심각해 보이죠. 그때 수화하던 소녀가 점원한테 다가가서 뭔가를 속삭거려요. 그러니까 점원이 단발머리 소녀한테 가서 가방 좀 보자 이래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물건을 훔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네. 점원과 단발머리 소녀가 실랑이를 하는 사이에 두 소녀는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진짜 물건을 훔친 건 이 두 소녀였던 거죠. 잠시 후에 두 소녀는 지하철을 기다리고요. 모함을 당했던 단발머리 소녀가 나타나요. 그리고는 말을 걸죠. 하지만 관객은 들을 수가 없어요. 카메라가 반대쪽 플랫폼에서 소녀들을 비추고 있고 소녀들이 대화를 나눌 때 지하철이 우리가 보는 시선과 그들의 사이를 가로먹으면서 쫙 들어오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죠. 이제 영화 초반부인데요. 거의 다 말씀드린 거예요. 초반부를.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의 단서가 되는 장면들이기 때문이에요. 일단 수화하던 소녀는 영희고요. 전여빈 배우가 연기합니다. 그리고 단발머리 소녀는 경민이고요. 전소니 배우가 연기를 해요. 또 한 명의 소녀 한솔은 고원희 배우가 연기합니다. 이 세 사람이 이제 죄 많은 소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죠. 다시 장면이 전환되면 학교로 돌아와요. 그리고 담임이 영희에게 그리고 셋이서 공연을 보러 갔다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영희가 네 하고 대답을 해요. 이때 처음으로 관객들은 영희의 목소리를 들어요. 왜냐하면 맨 앞엔 수화를 했고 뒤에는 다 가려져 있잖아요. 소리들이. 근데 영희의 목소리는 힘이 없고 시선도 불안해 보입니다. 이것저것 담임이 묻다가 이렇게 말하죠. 경민이 실종됐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면 한 여자가 캄캄한 밤길을 혼자서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얼굴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깜깜하고 뭔가 추운 길을 여자 혼자 막 불안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공포영화의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해요. 누군가 뭐 연쇄살인범이 따라오거나 귀신이 따라올 것 같은 그런 느낌에. 그리고 그 밑으로 죄 많은 소녀라는 크레딧이 올라가죠. 이렇게 죄 많은 소녀는 경민이라는 소녀의 실종을 중심으로 경민과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영희의 진술을 통해서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민의 신발과 가방이 다리 위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추측은 돼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만난 게 영희와 한솔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을 추궁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영희는 버스에서 한솔을 두고 경민과 단 둘이서만 내렸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경민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가 나오는데 그곳에서 두 소녀가 어두운 그 터널을 걸어가다가 입을 맞추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영희가 경민의 죽음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네 탓이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경찰, 교사, 경민의 엄마, 같은 반 친구들, 심지어 한솔까지도 영희가 경민을 죽게 만든 가해자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경민의 엄마는 영희를 미행하고 같은 반 친구들은 경민의 책상을 뒤지고 심지어는 집에 찾아와서 린치를 가합니다. 얼마 후에 실종됐던 경민은 시체로 발견이 돼요. 경민의 시체가 발견된 후로는 경찰이나 교사나 영희에게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영희만이 그날의 기억을 복기하면서 매달리고 있죠. 장례식 날 얼굴이 멍투성이가 된 영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경민의 이야기를, 그 마지막 모습에 대한 진실을 자기가 떠올린 거겠죠? 들려주려고 해요.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영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상황이 반전돼요. 경민의 죽음의 원인이 영희가 아니라 한솔에게로 옮겨가고요. 친구들은 영희에게 병문안 와서 풍선도 불어주고 회복을 기원하죠. 다행히 영희는 살아납니다. 하지만 단 한 명 경민의 엄마만이 영희 곁에서 맴돌며 경민의 죽음을 상기시켜요. 마무리를 하자면 한 소녀의 자살, 그리고 그를 둘러싼 남은 이들의 죄책감과 혼란, 이 유령처럼 떠도는 고통은 이들을 어디로 데려가게 될까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좀 무거운 영화라서 네. 저희도 좀 오늘 이렇게 웃음이 이렇게 새어나오네요. 복식으로 웃지 못하고. 네, 저희가 이제 새로운 코너를 만들었죠. 네. 먼저 각자 5자 평가이지만 지켜야 하는 사람은 주혜린 배우님. 저는 오늘도 7자고요. 한 줄 평가를 시작을 해볼게요. 은선 씨부터 해보실래요? 아니면 예린 씨부터 해보실까요? 제일 짧은 저부터 네, 할까요? 예린 씨부터. 네. 해시태그 5자 평입니다. 네. 잔인한 오락. 잔인한 오락.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5자네요. 네. 저 후보가 너무 많은데. 그럼 저 먼저 할게요. 네. 저 7자고요. 네. 뒤에 2글자 맞춰보세요. 네. 5글자는 네. 죄 많은 소녀. 죄 많은 소녀. 2글자? 소녀, 아니. 죄 많은 소녀.
영희. 반 맞췄어요. 뭐냐면 제마는 소녀 영화. 아, 제 많은 소녀 영화? 네, 영희는 아니고. 네. 은선 씨. 저는 되게, 이게 그냥, 뭐지? 두 개 있는데. 네, 두 개 다 해보실래요? 못 고르겠네. 하나는, 네. 제 많은 세계. 죄 많은 세계. 또 하나는, 긴 터널의 끝. 긴 터널의 끝. 은선 감독님 열자로 하면 되겠네요. 긴 터널의 끝, 죄 많은 세계. 그쵸? 맞네. 5, 7, 10으로 가면 되겠다. 자기만의 리듬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보았던 영화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 줄 평과 더불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기존에는 뭐 연출이나 연기라는 그런 코너가 있었는데, 오늘은 자신의 평가와 함께 편안하게 좀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누구부터 해볼까요? 저부터 해볼까요? 제가 긴 터널의 끝부터 해볼까요? 긴 터널의 끝, 잔인한 잔인한 세계. 세계. 죄 많은 세계. 죄 많은 세계. 잔인한 제 거예요. 또 이렇게 차용을. 네, 좋습니다. 은선 씨부터. 죄 많은 세계. 저는 이 영화가 개인에 대한 영화로 인기기보다는 그 세상 혹은 그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더 많이 와닿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화 보면은, 화면을 보면은, 그 화면을 꽉 차게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지어 있는 장면들이 구도로 등장하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마치 어떤 그 인물들을 미장센으로 좀 심어놓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이렇게 물건을 어떻게 배치하듯이. 보면은 배우들이 뒤에 서 있고, 뭐, 앞에 서 있고, 이렇게 원근감을 주기도 하고, 주변 인물들이. 그런 식의 어떤 구도를 차용을 많이 한 게, 저는 정말 이 영화가 개인의 심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도 있지만, 또 각각 개인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 그리고 주변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은 그 개인에게는 저는 세상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죄 많은 소녀, 죄 많은 세계 이렇게 약간 저는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프닝에서도 그 실루엣으로 보이는 누군지 알 수 없는 그 군중들이잖아요.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검은 그림자로서 보이는 것도 그렇고 그런 지점들이 제가 생각한 그런 한 줄 평과 좀 연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 군중 속에서 우리는 영희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영희는 항상 누군가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죠. 네. 예린 씨는 뭐였죠? 잔인한 오락이요. 오락. 네. 두 가지 면에서 다 오락이라고 저는 보였는데요. 우선 저는 이게 좀 미스터리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오락 영화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출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오락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 왜 그랬냐면 영화를 두 번을 봤는데 처음에는 꽤 흥미롭게 봤어요. 재밌다고는 제가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어둡고 죽음, 특히 자살을 다루는 영화이기 때문에 재밌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흥미롭게 봤거든요. 그 두 번째 이제 모든 걸 다 알고 나서 영화를 보니까 처음 본 것처럼 흥미롭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일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연출적으로 좀 낚시를 많이 하는 영화인 것 같은 거예요. 그 씬마다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처음에 담임과 상담을 하는 영희가 상담을 하는 부분이 절도 때문에 상담을 하나? 한데 알고 보니까 친구가 실종된 것 때문에 상담을 하는 거고, 경민의 엄마가 텐트를 사는 부분에서도 여행을 가는 건가 싶은데 이게 결국 살인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형사들한테 이제 장소 제공해주기 위해서 텐트를 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낚시를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영화를 다 이미 보고 스토리를 안 다음에 그걸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씬에서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오락 영화의 형태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서는
내용적인 면에서도 봤을 때 후반부에 이제 진행이 되면 경민의 죽음을 계기로 사실 영희는 결백하다고 자기는 주장을 하는데 경민의 엄마는 그렇게 믿지 않고 계속 의심을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다음에 있을지도 모를 우리가 예상할 수도 있는 영희의 죽음을 놔두고 둘이 게임을 하는 듯한 모습이 거의 끝에 가서 레스토랑 가서요? 네. 벌어지는 걸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따가 조금 후반부에 제가 생각했던 아쉬운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죽음 중에서도 저는 자살이나 살인 이런 부분은 가볍게 다뤄줘서는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좀 가벼운 소재로 다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 소녀가 자살을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탐구를 하지 않고 그 자살을 소재로 이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그런 오락적인 요소로 사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잔인한 오락이라고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준비해온, 죄 많은 소녀 영화라는 게 그 잔인한 오락과 다음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는 그 오락을 담당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그 낚시적인 그런 연출. 근데 그거랑 더불어서 더 오락적인 건 이 소녀들의 세계거든요. 네. 이게 소녀들의 세계가 아니면 이렇게까지 흥미롭지 않은 것을 좀 10대 소녀들을 약간 관음적으로 조금은 그렇게 지켜보는 시선이 저는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뭐 오늘은 제가 좀 비판적 시선으로 좀 볼 것 같은데요. 이 영화에 장점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소녀 영화라는 거 거기에 좀 집중을 해서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그럼 한번 준비한 걸 얘기를 나눠볼게요. 하시면서 질문을 해주셔도 좋아요. 먼저 저는 이 영화가 소녀 영화의 계보를 잇는다고 봤어요. 그 소녀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전체 한국 영화도 검색도 해보고 소년이 들어간 것도 검색을 해봤는데 뭐가 더 많을 것 같으세요? 한국 영화들. DB에 들어갔거든요. 소녀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소녀가 더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그러네. 소년보다 소녀가 조금 더 많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10대 소녀들이 등장하는 한국 영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10대 소녀들이요? 10대 소녀들. 뭐 한공주, 한공주, 여고괴담, 더 어리게 가면 뭐 우리들도 있을 수 있겠죠. 써니. 그러네. 저는 이제 다 봤네요. 4편 다 봤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하면 여고괴담 시리즈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그 써니도 이제 세대를 이어주는 이야기다 보니까 조금 추억담에 가깝고 여고생을 더 주체적으로, 더 중심적으로 다루진 않을 것 같고 여고괴담은 정말 여고생 세계를 어떻게든 접근해 보려고 했던 시리즈물이기 때문에 그 작품들이 대표적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 많은 소녀도 하나의 10대 소녀들의 세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소녀 영화의 계보를 잇는 면이 있다고 봤고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성 배우가 등장하고 또 이 안에서 좋은 배우들의 발견도 있었고 그 부분이 되게 유의미했다고 봤어요. 특히 전여빈 배우가 아까 말했듯이 수상도 하고요. 그래서 여성 배우들에게 기회가 된 독립영화였다. 그런 면이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은 잘 다뤄지지 않았던 10대 소녀들의 세계와 그들의 갈등을 중심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하나의 위치를 차지하는 영화다라고 봤어요. 그리고 이 영화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죄책감이라는 감정의 탐구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 캐릭터, 영이라는 캐릭터가 그 짐을 짊어지고 있고 이 전여빈 배우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좌절, 분노, 억울함, 슬픔, 외로움, 고통, 공포, 생을 끝내려고 하는 마음 정말 그 복합적 감정을 이 영화 안에서 다 느낄 수 있어요. 다양하게 이 영희가 전여빈 배우가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정말 연기를 잘한다.
되게 치열하게 연기한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비판하고 싶은 지점은 영희를 둘러싼 소녀들의 세계에 대한 거예요. 영희가 비교적 다양한 층위로 감정적 고뇌를 겪고 있는 데 비해서 그녀들의 둘러싼 10대 소녀들의 세계는 표피적이고 좀 편견 어린 시선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소녀들의 세계를 쭉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써봤는데 먼저 절도, 네. 모함, 동성애, 질투, 자살, 집단 린치, 왕따, 욕설, 폭력 촬영, 외모에 신경 쓰는 모습, 교사에게 성추행을 뒤집어 씌우는 모습, 자해 이런 거예요. 이게 마치 요것만 다 모아놓고 이 키워드들을 보면 인터넷 뉴스에서 검색해 볼 수 있는 여고생의 모습 같다는 느낌이 전 좀 들었어요. 네. 근데 이런 자극적인 묘사가 사실 죄 많은 소녀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의 주제의식이 가까운 이들의 자살, 그로 인한 죄의식과 죄책감, 그에 대해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들의 연약함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왜 굳이 여고생이라는 연령대와 집단을 선택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만약 주인공이 30대 남성이나 40대 여성으로 설정되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는데 가까운 이가 자살을 한다. 그리고 그 고통,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 마음을 그 후에 짊어지게 되는 죄의식이라는 주제는 어떤 성별이건 어떤 나이건 표현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다만 그 주제의식을 둘러싼 세계와 인물 군상이 달라졌을 텐데 과연 주인공이 30대 남성이나 40대 여성이었어도 동성애, 집단 린치, 폭력 촬영, 성추행을 뒤집어 씌우는 그런 모습이 나왔을까? 만약에 이 장면들이 10대 소녀들이었기 때문에 선택된 묘사라면 자극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여고생의 세계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 건 아닐까 하는 비판적 의문이 전 들었어요. 네. 게다가 카메라의 시선이 때때로 약간 관음적인 면이 있거든요. 화장실 장면도 되게 불필요했다고 전 봤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점이 좀 불쾌하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녀 영희가 아니라 소녀 너머의 인간 영희를 보여주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네. 영희라는 캐릭터는 그래도 층위가 있어요. 비교적. 하지만 영희의 주 무대는 학교고 동갑내기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인물이 구성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녀의 세계를 영희도 벗어나지를 못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녀들의 세계가 어른들의 편견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영희의 캐릭터도 뭐 주체적인 한 인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뭔가 불편한 행동을 하는 독특한 소녀에 머무르게 돼요. 그만큼 이제 그동안은 10대 소녀를 주체적 인간으로 그리려는 시도가 워낙에 드물었다 보니까 이번 영화 제가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랬던 만큼 많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성 감독님이 저희가 카톡으로 많은 의견을 나누진 않았는데 이거 호러 같아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내가 느끼는 불편함이 거기에 좀 맞춰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 영화를 공포 영화로 봤을 때 네. 한번 분석을 조금 분석이라면 좀 너무 그러네요. 한번 그런 필터로 바라봤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여고괴담 시리즈가 10대 소녀의 주인공을 내세운 대표적 한국 영화라고 했는데 이 죄 많은 소녀도 공포 영화로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공포 영화로 보면 이 소녀를 선택한 것에 대한 자극성이 더 두드러지고 네. 아까 말씀해주신 오락성이라는 부분이 더 두드러지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제 공포 영화의 법칙에서 보면은 경미는 희생된 소녀, 네. 그리고 영희는 죄책감이라는 공포에 시달리는 소녀예요. 네. 그리고 영희는 결국 영화 내내 죄책감으로 고통을 받다가 죽음의 세계로까지 다가서죠. 그때 은성 감독님이 공포 영화는 시대적으로 위협이 되는 존재가 그 희생자로 등장한다라는 법칙을 얘기해 주신 적이 있는데 저는 그 관점으로 한번 이 영화를 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로즈메리의 아기에서 로즈메리는 가부장제를 거부하는 여성으로 벌을 받아요. 네. 그래서 악마의 아기를 출산한 후에 다시 한번 그냥 스스로 악마의 엄마가 되는 가부장제로의 복귀를 선택을 하면서 영화가 끝이 나죠. 네. 근데 한편 영희는
성적 금기를 포함해가지고 기존의 규범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10대 여성으로서 대가를 치른다고 저는 봤어요. 그거는 이제 죄책감이라는 그런 고통, 그것도 버리고요. 자살을 선택하는 느낌으로 영화가 진행이 되니까 네. 일종의 징벌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성적 금기를 깬 죄, 동성애, 그리고 한 사람에게 헌신하지 못한 죄, 경민과 그 한솔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죽음, 자살을 생각하잖아요, 항상. 그래서 죽음처럼 자기 파괴적인 욕망을 품고 있던 죄, 그리고 생리혈을 보여줘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비규범적인 행동이죠. 조신하지 못한 죄, 또 도난 같은 건 정말 뭐 일종의 하나의 죄일 수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영희는 보편적 인간으로 다가오지 않고 자꾸 특수한 행동을 하는 특수한 아이처럼 그려지는 거예요. 네. 때문에 영희가 겪는 고통이 우리에게 이렇게 스며들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보편적 무게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마치 공포영화 속의 하나의 희생자를 대하는 것처럼 거리를 두고 보게 만드는 지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하나의 공포영화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감독님이 의도를 했던 안 했던 10대 소녀라는 존재가 현재 한국 사회의 기존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사회적 무의식을 읽어낼 수 있다고 봤어요. 네. 그래서 한 소녀를 한 사회에서 위협하고 파괴에 이르도록 하는 거는 동성애나 질투심이나 모호한 죽음 충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소녀를 정말 위협하는 건 불완전한 존재로 취급하면서 하나의 순종적 부속물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이것은 여고생을 성적인 대상화를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런 게 정말 위협한다고 봐요. 그래서 소녀를 주인공으로 선택함으로써 주목을 받았지만 현실에 살고 있는 경민, 현실에 살고 있는 영희들을 이해하는 데는 이 영화가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의문이 남는 그런 영화였어요. 네.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건 10대 소녀들의 감상이 궁금하고요. 저는 30대 여성이니까 제가 평소에 청소년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갖고 있고 그러한 편견이 만연하다. 이건 남자 청소년에게도 해당이 돼요. 청소년에 대한 어른들의 편견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영화에서 이제 소녀의 세계라는 부분에 집중해서 감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맞아요. 공감 가는 부분도 많고.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상하게 저는 영화를 보면서 영희의 죄책감이라는 감정보다는 억울함에 더 집중을 해서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희가 그 친구의 죽음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그러니까 경민에 대한 애정이나 그녀의 죽음에 대한 슬픔은 잘 못 느꼈어요. 그냥 자신이 거기서 가해자, 죽음의 주요 이유가 되는 사람으로 지목받는 거에 대한 억울함. 이 영화를 전체적으로 다 끌고 가는 힘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감정으로 읽으셨어요? 영희가 표현하는 감정들, 이제 예린 씨는 그게 죄책감보다는 억울함에 가까워 보였다라고 하셨고. 저는, 영희가, 그 사람들이 다 영희를 좀 의심하잖아요. 네. 근데 영희도 영희 자신을 되게 의심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나 때문이 아닐까?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막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정말 살아있으면 좋겠다라고 처음엔 생각을 해서 막 학원도 찾아가고 얘 지금 나 엿먹이려고 뭐 이러는 거다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죄책감, 그러니까 복합적인 것 같아요. 죄책감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았어요. 영희의 감정은. 저는 이상하리만큼 억울함의 포션이 훨씬 크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죄책감이었으면은 이 주인공 인물의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저도 이제 고찰을 하고 같이 느껴보는 그 시간을 많이 가졌을 텐데 억울함이 주요 감정이 되고 그게 이제 2시간 정도 영화를 끌고 가는 힘이다 보니까 갑갑한 거죠. 저도 보면서. 그 단순하다고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런 감정이. 그래서 왜 이렇게 억울해 할까라는 걸 지켜보면서도 저도 영화 내내 정말 영희가 아무것도 안 했을까? 정말 영희가 경민의 죽음에 그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한치도
떨어놓을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마지막, 정말 엔딩 크레디트 올라갈 때까지. 그래서 저도 영희 주변을 싸고 있었던 그 인물들처럼 그녀를 계속 의심을 해온 거예요. 저 사람이지 않을까? 제가 뭐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건 혹시 없으셨어요? 두 분은 보시면서? 저는 영희가 이 상황을 네. 잘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보면 일단 가정적으로 많이 나오진 않은데 아버지가 전혀 소통이 되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오빠 아니에요? 오빠요? 아빠 아니에요? 아빠 같은데? 아, 그래요? 근데 아빠한테 되게 뭐 엄마는 안 계시는 것 같고 네. 아빠가 자기 딸이 맞아서 뭐 피 흘리고 있는데 처신 똑바로 하고 다니라고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그런 걸 보면 영희라는 사람은 정말 소통할 사람이 가정 안에 없고 그죠. 그리고 그 뽀뽀하는 장면에서 뒤에 가면 얼굴 클로즈업으로 한 번 더 잡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네. 정말 표정 변화가 별로 네.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정 자체를 이렇게 표출하거나 네. 이게 뭔지를 이렇게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슬픔이나 뭐 혹은 분노나 이런 감정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그 중에 제일 표출되는 건 분노겠죠. 네. 근데 그렇게 나오는 인물이라고 느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의 단순한 감정, 예를 들어 억울함 하나, 네. 뭐 슬픔 하나, 뭐 죄책감 하나로 갔으면 네. 이 전여빈 배우가 이렇게 훌륭하다는 평가를 못 받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뭔가 연민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죄책감을 막 표현하지 않으면 연민은 안 가는데 그렇다고 악마로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 사이에 있는 한 에너지가 정말 감정의 에너지로 가득 찬 한 여학생? 그런 연기를 꽤 잘했다고 저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예린 씨가 말한 것처럼 혹은 은선 씨 저 바라보는 게 조금씩 다른 것처럼 네. 꽤 복합적으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네. 감독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네. 저는 제가 그러면 왜 계속 영희를 끊임없이 의심을 하고 있을까, 관객으로서 라는 생각을 하고 보다 보니까 이것도 일종의 낚시였을 수도 있는데 가장 첫 장면에서 화장품 가게에서 절도를 하는 걸 보고 이 여자애는 문제가 있는 애다. 안 좋은 애다라는 편견을 갖고 영화를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까지 이어지는 거죠. 영화가 끝날 때까지. 많은 힌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생리가 또 터졌다고 양호실에 갔는데 양호 선생님은 거짓말 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휴지에 피 묻혀서 보여주잖아요. 좀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그게 아까 여름애님 말씀하셨다시피 따옴표 조신하지 못한 행동이어서 그런지 얘는 자기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하는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못 믿어온 거죠. 저거 뭐 이상한데? 뭐 칠해놓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들고. 그래서 그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생리대가 직접 그 나오는 그 장면이 저도 되게 관음적이고 불편하다고 느꼈으면서도 이게 결백을 보여주는 또 한 번의 장면인 것 같은 거예요. 얘는 거짓말을 치지 않았으며 양호 선생님한테 치지 않았으면 어쩌면 경민의 죽음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힌트를 영화 내내 계속 주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그 의심을 놓지 못한 거였죠. 그래서 더 약간 영희와 영희 주변 사람들이 이 죽음을 토대로 계속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관객과 영화 속 인물들 사이에서도 계속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네. 네. 진짜 죽음의 원인을 밝히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건 아니죠. 뭐 어떻게 되었던 조금씩 뭐 엄마를 포함해서 다 책임을 느끼고 한솔이나 영희나 엄마나 특히 이제 그 세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가 이 감독의 자전적인 얘기에서부터 출발을 했대요. 그 자기가 이제 친구의 실종이 있었고 그 친구를 찾는 과정에서 뭐 함께 경찰과 쫓아다니면서 겪었던 그런 일들, 경험들 속에서 굉장히 한계를 많이 느꼈대요. 이 세상이 정말 안전하지 않구나, 믿을 수가 없구나, 이런 무력감을 많이 느껴서 그러한 경험을 뭐 영희와 경민의 엄마에게 그 마음을 투영해서
개인이 세상 속에서 망가져가는 모습을 담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모두가 패배하는 과정을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게 이제 영화의 어떤 출발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거잖아요. 모두가 패배. 네. 저는 그래서 소녀들의 세계를 둘러싸는 그 자극적인 요소들을 영화 속에서 많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저도 처음에 영화 봤을 때는 그게 1차적으로는 불편했거든요. 그런 시선들이 저런 여고생만 있는 게 아닌데 막 이런 느낌도 들었고 근데 반면에 저런 여고생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제 10대 시절 제가 겪었던 여고 생활들을 경험을 보면은 뭐 약간 그 친구들 동성 간의 어떤 그 호감을 보이는 그게 뭐 정체성이 어떤 그 발견보다도 그냥 약간 휩쓸리듯이 좋아하게 되는 감정들 그리고 외모에 관심이 많은 것들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자해. 다 저는 제 주변과 뭐 그런 부분들에서 다 경험해봤던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없는 일들은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영화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지점들에서. 근데,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가면서, 만드는 영화가 있는가 하면은, 약간, 그것보다도 그 한쪽 균형 안에서 좀 집요하게 좀 파고드는 영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 제만소녀가 좀 그런 영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제 당연히 그런 그 모습이 있고 그거 감독님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리서치를 안 했을 리가 없고 했을 것 같아요. 했고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 영화들을 뭐 정말 한번 즐겨보세요. 한번 이것 좀 봐요. 이런 느낌으로 찍은 것 같진 않아요. 이제 그렇긴 한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고생은 특수해라는 시선. 제가 그게 참 불편한 거예요. 여고생도 사람이고 결국 그 여고생이 커서 우리 같은 어른이 되는데 그 어른과 뭔가 분리하는 느낌이 전 들었어요. 꼭 이 분이 특수하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근데 어른들이 중2병이란 말 하잖아요. 네. 전 그 속에서도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을 병으로 치부하죠. 근데 그게 그냥 만연한 거고 저도 그런 꼰대 중에 한 명이라는 거 저도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청소년의 자살을 다루는 문제라고 하면 그보단 더 깊이 있는 시선으로 청소년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아쉬움이 들어요. 네. 제가 너무 비판적 시선이라 두 분이 얘기하기가 좀 어려우시겠네요. 아니에요. 얘기도 너무 중요한 얘기고 네. 맞아요. 저도 그 생리혈 나온 장면 있잖아요. 네. 처음 2번 나오죠. 처음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보여주는 장면에서도 헉 하다가 두 번째 화장실에서 장면은 일단 찡그려졌어요. 인상이 찡그려졌어. 그 장면 자체에 대해서는 적나라하게 나온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불편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다리 사이로 보여지는 내려가지고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니까. 그게 다리라는 구도가 좀 저도 그랬는데 저 또 생각을 막 해봤어요. 나라면 이 장면을 찍을 때 어떤 구도로 찍어야 될까. 근데 화장실 안에서 어떤 구도 좀 다 몰카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삭제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근데 그게 이미지적으로 되게 강렬하잖아요. 그거에 힘이 있잖아요.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이 많았나 봐요. 왜 넣냐? 왜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본인이 남자 감독이니까 이렇게 너무 표피적으로 그냥 생리한 날이다 라고만 넘어가면은 조금 오히려 더 가볍게 넘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예 다 좀 더 보여주고 싶었다 라고 하더라고요. 또 비판인데 네. 한 소녀의 진실을 보여줄 때 진실과 거짓을 그걸 생리로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남성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한 교실 안에 여성이 생리 하루만 하는 줄 아는 사람들 많은 거 아시죠? 기본 일주일인데 더 길게 하는 친구도 있죠. 그러니까 7일로 칠게요. 그럼 한 교실 안에 이미 절반 이상은 다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성들한테 생리는 너무 일상적이고 그냥 숨 쉬는 것처럼 그쵸. 당연한 거고 그것이 어떤 진실을 내포하는 특수한 그런 상황으로 설정한다는 게 조금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은 날인데 그것까지 터졌어요. 그러면은 그날은 그냥 아예 완전 그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좀 장치죠, 일종의. 근데 저는 그 화장실 장면은 일반적이라 쳐도 선생님한테 보여주는 장면 되게 특수한 상황, 그렇죠. 캐릭터거든요. 저는 그것도 뭔가 근데 그 충격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기 전에 약간 제동을 거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거짓말과 진실을 보여주려고 생리라는 코드를 갖고 온다는 게 조금 불편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장면들 많잖아요. 외모에 그 화장실에 가득 이렇게. 근데 그건 좀 너무 인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거 그룹분 말고 막 볼터치하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화장실에서 그렇게 몰려가지고 거울도 잘 안 보면서 그런 게 뭔가 폭력이 일어나잖아요. 네. 컴백한 다음 영희가 그 다음에 다음 장면이 뭐냐면 뭔가 굉장히 낡은 집에서 네. 불빛도 어두침침한 집에서 애들이 막 옷을 고르고 매니큐어 발라주고 화장한 장면이에요. 여성이 집단적으로 나올 때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시면 이 영화에서 집단적으로 여성이 하는 행동들이 폭력적인 거 아니면 외모적인 거에 치중이 돼 있어요. 아니 여성의 일상, 여고생의 일상 속에 그런 일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과 이 1시간 50분짜리 영화의 그런 장면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근데 영화 1시간, 그러니까 2시간짜리 영화 안에서 모든 세계를 다 보여줄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집중해야 되는 세계가 있는데, 네. 잠깐 영화 속 얘기로 돌아가자면 네. 영희가 그래서 돌아오잖아요. 네. 돌아오고 나서부터 친구들의 태세가 완전 바뀌잖아요. 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결백이 입증된 친구여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잘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양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굳이 다른 친구를 모함하면서 얘가 너 그랬다고 했어 하면서 걔 밀치니까 걔 막 뺨 때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장면이라든지 선생님이 자기를 성추행했다고 거짓 고발을 하는 장면이라든지 저는 이게 영희가 돌아온 것과 혹은 영희의 결백이 주장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 일들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영화 안에서는 굉장히 큰 그 변화인 거잖아요. 사건의 변화인 건데 제가 이해를 못한 건가. 왜 학생들의 태도가 이렇게까지 바뀌었으며 이러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가가 저는 약간 궁금했거든요. 영희를 의심했던 것에 대한 또 죄책감으로 태세가 전환이 된 것 같고, 네. 아이들은. 그러면 선생님도 자기네들의 공공의 적이 갑자기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는 사이에 선생님은 한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아이들은? 영화 안에서는? 해석으로는? 또 다른 누군가의 모함, 그러니까 영희를 의심했듯이, 의심하면서 몰았듯이, 자신들의 어떤 의심을 했던 죄책감을 전가시킬 만한 대상이 필요했는데 그게 선생님이 표적이 되었던 거 아닐까요? 머리로 해석하면 네. 할 수 있는 방법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도를 많이 넣어놨어요. 감독이. 네. 머리로 해석할 수 있는. 네. 예를 들어서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는 장면 같은 거. 네. 목구멍에 한소리가 손가락을 넣어보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이나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가 종교적인 의미도 있거든요. 진실과 거짓이라는 면에서 뭐 예수님이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해서 뭐 그런 장면과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머리를 써서 우리가 해석을 열심히 해주는 거고 그냥 자연스럽게 연출적으로만 봤을 때는 제가 느끼기에는 잘 그게 설득이 잘 되진 않았어요. 네. 특히 근데 전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 앞에 감정들이 되게 풍선처럼 부풀어 있던 감정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 얘를 의심해야지. 그게 본인들이 진실을 알고 네. 하는 건 아니었듯이 네. 그 공기가 싹 빠지고 나면 뭐 풍선 장면도 나오긴 하는데 네. 다시 다른 곳으로 그 풍선이 옮겨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갑자기 영희에게 태세 전환을 하고 이런 거는 흥미로운 심리를 네. 담았다고 봤어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데 그런 걸 요소를 연출적으로 뭐 선생님에게 그게 화가 향해서
성추행으로 고발하고 둘이 있는 자리에서 막 치마를 걷어보이면서 만져보실래요? 막 이러는 연출이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한 사람의 향했던 그런 분노가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군중 심리, 그건 되게 흥미로운 심리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담고 싶으셨다 하면 이제 적어도 그 선생님으로 향하는 지점의 그 연출은 다른 걸로 대체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 영화에는 그런 생략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게 완전히 지어낸 얘기도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말로써 그러니까 성추행까지는 뭐 허벅지를 주무르시고 뭐 허리를 껴안으시고 뭐 이것까지는 안 했는데 너 다리 예쁘고 뭐 하니까 뭐 하면 좋겠다. 이런 말은 했었을 수도 있고 사실 우리 고등학교 때 그런 이야기 하는 선생님들 간혹 있었잖아요. 간혹이 아니라 많았지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리얼리티가 있는데 그 상담하는 자리에서 자기 치마를 걷어보이면서 만져보라고 하는 여고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스쿨미트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그러니까 좀 예의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 너무 많이 들어요. 스쿨미트 얘기하니까 진짜 스쿨미트가 뭐예요? 여학생들이 이제 선생님에 대한 미투를 미투. 네. 저도 불편하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이 여고생들을 다룰 때, 뭐 여고생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되게 용기를 내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2018년도, 19년도에도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좀, 뭐, 없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좀, 아까 여름애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좀 획일화된 한 부분으로 좀 치우쳐진 여고생들의 모습만 보여주는 면이 조금 이질적이게 느껴졌던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지금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영화 묘사가 너무 현실감이 있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현실감은 주관적인 거니까. 네. 근데 저한테는 이제 이게 비현실이라기보다는 많이 아쉬웠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말 여고생의 현실인가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지점이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뭐 파수꾼이라는 영화하고 비교를 해보면 파수꾼에는 차마 그동안 우리가 남고생에게 보고자 하지 않았던 미묘한 감정들, 그게 우정인지 질투인지 왜 갑자기 좋아하던 친구를 미워하게 되는지 그 미묘한 남자 10대들의 감정을 다뤘잖아요. 그리고 죄책감. 거긴 동성애 코드는 그 노골적으로는 없죠. 뭐 그 어떤 스킨십이나 키스 장면 같은 건 없죠.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 죄 많은 소녀들은 왜 그런 미묘한 누군가를 잃고 가깝게 느끼고 하는 그러한 심리적인 부분을 이렇게 진한 키스씬이나 혹은 절도나 뭐 이런 자해나 자극적인 걸로 왜 다 이렇게 다가섰을까? 그리고 파수꾼보다는 훨씬 더 최근 영화잖아요. 그죠. 파수꾼은 벌써 뭐 오래된 영화인데도 그게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바라본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영화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한국 영화에 대한 애정도 많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감독님이 비판을 많이 했지만 저는 노력을 했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했듯이 리서치도 하셨을 거고 그리고 진실된 어떤 감정에 의해서 이 영화가 만들어졌을 거고 이 영이라는 캐릭터의 애정을 되게 듬뿍 담았다고 저는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워낙에 시도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세계에 대한 접근이기 때문에 더 아쉬운 부분을 제가 많이 드러내는 것 같아요.